서울의 가을, 차가운 오후였다.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카페에 앉아있던 나는 내면의 소용돌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변의 고요함에 둘러싸여 있었다. 대추차의 향기가 한옥의 은은한 나무 냄새와 어우러졌고 관광객들의 움직임은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소영의 불안한 존재감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었다. 종이등이 바람에 흔들리고 은행나무의 붉은 잎이 돌길 위에 흩어진 가운데 멀리 남산의 실루엣이 풍경을 완성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관심은 오직 그녀의 눈에 머물렀다. 내가 주목해서는 안 되는 시선이었다. 소영은 내 아내 혜진의 오랜 친구였다. 두 사람은 비빔밥과 잘 보존된 한옥거리로 유명한 전주에서 함께 자랐다. 혜진과 내가 결혼했을 때 소영은 가장 먼저 우리를 축하해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한국 선물, 흰색 도자기 그릇과 손으로 만든 나무 도마를 선물했다. 그 이후로 그녀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의 삶과 확장된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키가 크고 섬세한 이목구비가 돋보이는 그녀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별한 날마다 현대적으로 변형된 한복을 입는 모습은 더욱 매력적이었다. 소영은 주변의 시선을 끌었지만 항상 은근하고 무심하게 그런 분위기를 풍겼다. 우리의 관계는 혜진이 신라의 옛수도 경주로의 단체 여행을 계획했을 때 변하기 시작했다. 이 여행은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사찰, 왕릉을 감상하기 위한 문화 체험이었다. 하지만 불국사의 끝없는 복도를 걸으면서 고대의 나무 기둥과 이끼로 덮인 곡선기와 지붕 아래에서 나와 소영 사이에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룹에서 뒤처졌고 가을 축제를 맞아 사찰을 장식한 다채로운 등불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도 느끼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 바람에 실려 사라질 듯했다. 뭘 느낀다는 거죠? 나는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정확히 알았지만 그래도 내 대답은 방어적으로 나왔다. 역사의 무게, 그리고 아마도 다른 무언가. 그녀는 대답하며 시선을 황금빛 불상으로 돌렸다. 마치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한 신성한 지침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말투에는 평소 쾌활했던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 우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마치 그녀가 내가 몰랐던 비밀을 드러낸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온돌로 방이 따뜻하게 데워진 전통 한옥 숙소에서 머물렀다. 모두가 잠든 사이 나는 중앙 정원으로 나갔다. 등불이 국화와 철쭉이 심어진 화단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소영을 발견했다. 그녀는 작은 연못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회색 울 코트를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를 따라 내려와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잠이 오지 않나요? 그녀는 나를 보지도 않고 물었지만 이미 내 대답을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았지만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 이 도시의 공기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수백 년의 사랑과 비극의 이야기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요. 그녀는 마침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등불의 빛이 그녀의 눈에 반사되어 깊이를 더했고 나는 마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듯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나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사소한 핑계로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때로는 명동에서의 짧은 점심, 길거리 음식의 강렬한 냄새, 떡볶이, 어묵, 튀김 만두가 익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때로는 남산 한옥마을 같은 공원에서 만나 벚꽃 아래에서 소풍을 즐기는 한국 가족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너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한 번은 물었다. 우리는 창덕궁의 비원에서 걷고 있었다. 그곳은 고요한 연못과 장식된 정자가 있는 도시의 심장부에 숨겨진 은신처였지만 그 순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은유적으로 느껴졌다. 호기심 어린 눈길을 피해 금지된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었다. 저도 항상 생각해요. 그녀는 말하며 걸음을 늦추고 등불로 장식된 나무 다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과 우리 사이에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옳은지 잊게 만들어요. 나 역시 혜진을 자주 생각했다. 그녀가 우리 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소영에 대한 끌림은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의 만남은 매번 위험한 춤과 같았고 망설임과 욕망이 섞여 더욱 강렬해졌다. 어느 날 모든 것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우리는 인사동의 전통시장에 있었고 공예품 가게를 둘러보며 좁은 골목 사이에 숨겨진 작은 찻집에서 약초차를 마셨다. 소영이 나무로 만든 오르골을 들여다보던 중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중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 질문을 말로 꺼낸 순간이었다. 나는 길거리에서 가야금을 연주하는 음악가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나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어 혜진과 자주 가지 않던 이태원의 외딴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며 우리가 계속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별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카페를 떠나 걸어갈 때 가느다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거리의 무릉덩이에는 넌 불빛이 왜곡되어 반사되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비록 감정적으로 큰 대가를 치렀지만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셋 사이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흘렀다. 혜진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는 단지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소영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룹 모임이나 점심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핑계를 대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경험의 무게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북촌이나 경주 같은 곳을 지날 때면 그날들이 떠올라 나를 괴롭힌다. 그것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에 대한, 인간의 나약함이 가져오는 대가에 대한, 그리고 잘못된 장소에 놓인 사랑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씁쓸하지만 중요한 교훈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소영은 우리의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혜진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드물게 느껴졌다. 혜진은 걱정스럽게 몇 번이고 말했다. 소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우리와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이제는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나는 항상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며 아마도 그녀는 일 때문에 바쁜 거겠지. 너도 알다시피 그녀는 정말 열정적이잖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진실은 소영의 부재가 뚜렷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었다.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보낸 순간들의 기억은 여전히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보이지 않는 흉터처럼. 혜진을 볼 때면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내가 모든 것을 거의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나는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더 신경 쓰고 더 자주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지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나고도 소영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내 마음의 한 부분이었다. 어느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혜진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소영이 승진했대. 다음 달에 부산으로 이사 간대. 그녀 회사가 거기 새 사무실을 연다고 하더라고. 젓가락을 들고 있던 내 손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다. 정말? 잘 됐네. 나는 마음속에 소용돌이를 숨기려 애쓰며 겨우 대답했다. 부산 활기찬 해변과 분주한 시장들로 유명한 그 도시는 우리가 우연히 만날 가능성을 없앨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은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녀의 떠남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질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더 멀어지고 모든 면에서 더 거리가 생긴다는 사실은 최종적인 상실감을 가져왔다.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이별의 날이 찾아왔다.
혜진은 삼청동의 한 전통 음식점에서 소영의 친구 몇 명과 함께 송별회에 가자고 나를 설득했다. 결국 그녀도 당신 친구잖아요. 혜진은 말하며 그 말이 얼마나 내 마음을 찔렀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거절할 만한 그럴듯한 핑계를 찾지 못해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식당은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며 나무로 된 벽에는 액자에 담긴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종이등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형형색색의 요리, 김치, 불고기, 전, 장아찌가 가득했고 활기찬 대화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소영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뽐내며 모든 시선의 중심에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는 정중히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깊은 눈빛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오빠, 잘 지내셨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존칭을 사용하며 가볍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 속의 형식적인 톤은 이제 우리 사이에 놓인 벽을 분명히 상기시켰다. 잘 지내요. 소영 씨는요? 이 변화가 기대되시겠어요.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단단하게 나왔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가끔 우리 모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녀의 대답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저녁 식사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나는 혜진에게 집중하며 그녀의 농담에 웃고 전체 대화에 참여하려 노력했지만 소영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히 웃음소리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는 무언가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밤이 끝나갈 무렵 모두가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식당 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등불 아래서 소영은 한 사람씩 인사를 건넸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짧고 형식적인 포옹을 하며 말했다. 혜진 언니를 잘 챙겨주세요. 언니는 참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소영 씨도 건강히 잘 지내세요.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지 내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날 이후로 소영은 기억 속의 존재, 과거의 그림자가 되었다. 혜진과 나는 우리의 삶을 이어갔고 나는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씩 나는 소영을 떠올리곤 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시장과 사찰을 함께 걸었던 순간들, 우리가 나눈 모든 것들. 그것은 더 이상 욕망도 후회도 아니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잊을 수 없는 음악 같은 어떤 멜랑콜리였다. 몇 년 후 부산으로 출장 갔을 때 나는 해운대 해변을 지나갔다. 파도가 모래사장 위로 부드럽게 부서지고 아이들이 바람 속에서 연을 날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그곳에는 평온함이 있었고 나는 소영이 떠올랐다.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행복할지, 우리가 겪었던 복잡함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지 궁금해졌다. 나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결국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삶은 계속되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하나의 교훈이었고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부산의 햇살 아래서 나는 소영이 그리고 나 또한 아마도 찾았을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평화였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녀를 완전히 놓아줄 수 있었다.